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기존의 항만에서 운영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인 검토와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의 동향,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 기술 자체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운항 선박을 위해서 항만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서는 자율운항 선박 도입에 따른 항만의 대응을 더욱더 기술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을 위해서 항만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워낙에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굉장히 방대한 그리고 거의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율운항 선박이 기존의 부두에 효과적으로 저비안하고 또 화물을 적양화하는 과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미 교통량이 많은 선박이 저비안하고 있는 항만을 통해서 통해 자율운항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규정이 먼저 보완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박이 운항하는 과정에서 항만 구역은 가장 충돌 위험이 높고 교통 밀도도 높을 뿐더러 작은 외력, 작은 해상 상태나 바람의 변화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만 구역은 늘 항해자에게 고도의 집중과 긴장을 요구하는 그런 통항이 쉽지 않은 항구라고 해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통과하는 자율운항 선박이 여러분 나라에 있는 항구에 안전하게 입항 및 출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저비안 또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여러분 항만의 기존 부두와 또 기존 항로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자율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특정한 항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지, 혹은 자율운항 선박이 통항하는 시기에는 일반적인 전통적으로 운항하는 사람이 승선한 선박은 운항을 피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자율운항 선박에게 확실하게 여러분 국가에 있는 항구가 안전하게 저비안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율운항 선박과의 아주 안정적이고 원활한 통신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면 VHF라는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서 통화할 수 있고, 혹은 위성 전화 등을 통해서 직접 유선으로 연락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율운항 선박의 경우에는 본선에 선원이 전혀 승선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율운항 선박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육상 제어 센터까지 안정적이고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먼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운항 선박이 자율도 2 또는 3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황에 따라서 원격 조작이 가능한 육상 제어 센터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항만 시설이 자율운항 선박의 이 원격 제어 시설과의 긴밀한 연락이 혹은 통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교통량이 많아서 자율운항 선박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긴박한 연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인프라를 설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항만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항만의 대응이라고 하면 이 무어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계류 시설. 자율운항 선박은 본선의 선원이 이 호사 루프, 계류삭을 육지 부두에 던져서 육지에 있는 비트나 볼라드에 계류삭이 안정적으로 고박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아니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유압장치로 연결돼서 끝에는 진공식 혹은 그 자석 방식의 흡착판 혹은 접착판을 이용해서 선체의 측면에 부착한 후에 조석의 차이 혹은 바람이나 외력에도 안정적으로 해당 선석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도입되는 항만 시설에서 계류 설비는 아주 매우 즉각적으로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율운항 선박의 접안과 이해한 절차 자체 그리고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항만의 계류 설비 또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런 무어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계류 시설의 변화라고 하면 이 계류삭을 이용하지 않고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자동화된 계류 정박 장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만 본선의 안전한 접이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여러분 국가에 있는 항구에 접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항만에 접근해서 접안하려고 시도했을 때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계류삭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국가 항구에 자율운항 선박이 기항을 기피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류 시설은 혁신적으로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계류 장치는 단순히 선박을 지정받은 부두에 안정적으로 정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의 화물 적화 혹은 양화 계획 혹은 부두가 제공하는 이 부두의 조석의 패턴 혹은 특정한 시기에 불어오는 강풍 혹은 인근 부두에서 접안 또는 이안을 위해서 접안 중인 자율운항 선박 인근을 가까이 지날 때 생기는 항주파의 영향 등에 관해서 긴밀하게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박과 항만 그리고 선박과 선박 간의 통신 또한 이 계류 시설의 운영 차원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자율운항 선박을 여러분 국가 항만에 접안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우 필수적인 설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율운항 선박을 여러분 국가의 항만으로 기항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항만의 대응은 매우 안정적이고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무선 통신 설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선 통신 설비는 이전에 교통량이 많은 항만을 접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또 계류 장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본선과 항만 당국의 다양한 상황 변화를 매우 긴밀하게 데이터로도 제공해야 하고, 또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 부두 측과 선박 간의 안정적인 추가적인 통신 설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이 문제가 돼도 혹은 선박 간 무선 통신 설비가 문제가 되어도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까지도 문제가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만 구역에서는 항상 24시 혹은 1년 내내 무조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반드시 자율운항 선박 운항자에게 알려져야만 해당 부두에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선박의 안전한 접이함과 화물 작업에 필수적인 통신을 보증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통신 네트워크는 사실 항만 구역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치에 비해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하겠습니다. 독립적인 통신 안테나라든가 혹은 기지국이 설치되면 가장 최상이겠지만 다행히 이 통신 네트워크가 커버해야 하는 해상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고출력이라든가 다양한 지역 안테나가 함께 필요한 통신 시스템보다는 이 항만 구역 그리고 항만을 접근하는 해역에 대해서만 커버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도 해당되는 필수적인 항만에 대한 이 네트워크 기능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항만 통신에서 이 첨단 네트워크 설비가 선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의사소통을 다루기 때문에 이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 그리고 통신의 내용이 절대 제3자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함께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해적이라 하면 운항 중인 선박을 직접 해적선이 접근해서 해적이 배 승선해야만 배를 피랍할 수 있었지만 현대 자율운항 선박이 도입되는 시기의 해적 활동이라 하면 단순히 이 통신 보안을 해치고 선박의 관리 권한을 뺏어가도 충분히 해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을 검증하는 자율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이 자율운항 선박의 기능을 실제로 해상 환경에서 검증하는 시설도 매우 중요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율도 2 혹은 자율도 3에서는 육상 제어를 위한 원격 제어 센터가 필요하지만 이 자율운항 선박이 신조되었을 때, 막 건조되었을 때 이 성능 검증을 위한 성능 검증 센터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성격을 인근 지역에서 지원한다면 여러분의 항만은 자율운항 선박의 단순히 입출항뿐만 아니라 성능 검증을 위한 매우 매력적인 항만으로서의 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돼야 하겠습니다. 이와 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한 이 센터뿐만 아니라 선박의 원격 제어를 위해서 이 육상 혹은 해안 원격 제어 센터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본선에 있는 카메라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들이 사방을 비추고 있고 이 정보는 그대로 육상에 있는 원격 제어 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서 혹시 이 해당 선박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이 육상 제어 요원이 해당 선박에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원격 제어 센터가 필요한데 여러분 항만에 반드시 이 원격 제어 센터를 구축해야 하기보다는 이 원격 제어 센터, 해당 선박을 관제하고 있는 원격 제어 센터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에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 항만에서 관련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두어야만 자율운항 선박이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항만에 접안을 계획해서 더 많은 자율운항 선박이 여러분 국가의 항만에 접안하는 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운항 선박의 동향, 그리고 선박 기술의 이해,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을 위한 항만 운영의 변화, 그리고 직전에 자율운항 선박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항만은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한지 크게 세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접목된 자율 항만 혹은 스마트 항만은 어느 정도의 자율화가 되어 있는지 그 사례와 함께 혹은 도입 시도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운정의 자동화를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기존의 항만 시설을 개선하거나 변화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 국가의 항만이 어떤 방식으로 자율운항 선박을 위한 스마트 항만으로 변화되는데 벤치마크 할 수 있을지 참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시로 이 중국의 카오페이단 항만의 완전 자율주행 트럭 시범 운행 사례입니다. 이 카오페이단은 중국 북부에 위치한 항만으로서 2018년부터 부두 설비 자체에 대한 개선은 기존 선박들의 입출항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일단 배에서 내려진 화물을 항만 구역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동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율주행 트럭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시작했고 2, 3년 안에 완전 자율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수행 중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오페이단 항구의 경우에는 이 기존 시스템과 기존 야적장 그리고 선박은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이 트럭들, 이 화물을 이송하는 트럭들이 자율화돼서 이 항구 내에 원하는 베이에 가서 보다 쉽게 사람이 조종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화물을 이송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국 카오페이단 항만의 완전 자율주행 트럭 시범 운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오페이단 항구에서는 터미널의 트럭을 자율화시켜서 스마트 항만의 기본적인 야적장 내의 화물 이동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차량이 20대를 보유하고 이들을 교체해서 야적장 내에 자유롭게 혹은 스마트하게 화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오른쪽에 자율주행 차량을 보시면 차량 위쪽에 다른 트럭에 들어있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직접 보이시겠습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해당 트럭이 야적장 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나가야 되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람이 없이 자율주행으로 화물을 야드 내에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접근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야적장 내에는 통제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적장의 배치는 일반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통제된 차량들만 이동하게 하는 특수한 환경인 이 터미널 내에서의 운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변수를 감안해도 충분히 충돌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트럭은 일반 도로를 다니는 트럭에 비해서 훨씬 더 제한된 자율주행 기능만 있어도 충분히 터미널 내에서 화물을 자율적으로 이동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접근을 야드에 우선적으로 적용했고 특히나 이 트럭이
오른쪽에 보이는 화물적 양하에 사용되는 이 적재 작업 장치와 함께 자동 크레인과 함께 협력해서 사람의 수신호나 혹은 주변의 감독자의 관리가 없이 훨씬 더 적은 인원과 비용으로 같은 양의 화물을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이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 완전히 터미널 자체를 스마트 항만으로 개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스마트 시스템을 항만에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중국 카오페이단 항구의 자율주행 트럭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인 로테르담 항구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 포트 전경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규모도 크고 물동량도 크며 주위 항만에 비해서 거점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항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테르담 항구는 2030년까지 최대한 넓은 규모에서 자율운항 선박이 이 항내를 지나다니거나 적양하하는 곳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전 챕터 2와 3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선박에게 제공하고 또 선박의 정보를 항만에서 직접 제공받아서 더 안전하게 자율운항 선박이 항내 이동 혹은 접안 중 화물 작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엄청나게 방대한 규모의 항만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이미 상용화 혹은 실용화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개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로텔담 항구의 스마트 항만 디지털 인프라 혹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은 매우 괄목할 만한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텔담 항의 규모나 또 이 디지털 플랫폼의 규모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예산과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자율운항 선박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항내를 이동하고 화물 작업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 로텔담 항구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 국가가 목표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선박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박 접이안과 화물 작업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날씨 데이터를 수집해서 항내 입항을 예정하거나 혹은 출항을 준비 중이거나 혹은 접안 중에 화물 작업을 진행하는 선박에게 충분한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또 입체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텔담 인근 지역에 대한 기상 예보는 얼마든지 지금 현재 제공받고 있는 기상 서비스로도 제공받을 수 있겠으나, 이 항내의 구체적인 위치까지 선정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율운항 선박의 접이안 작업 배경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 데이터, 주변 선박의 통항 데이터, 그리고 도선에 필요한 도선사 정보, 그리고 야드가 접안하고자 하는 부두의 야드에 얼마만큼의 여유 야적장이 있는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선박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박이 항구에 접근하거나 입항하기 위해서 매우 이상적인 조건을 구축할 수 있고, 또 선박과 육상의 정보 교환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자율운항 선박은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이 자율운항 선박의 크기는 필연적으로 매우 커질 것이며 그 크기는 현재 국제해상 운송에 도입되는 다양한 대형 선박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은 장기적으로 소형 자율운항 선박 혹은 대형 자율운항 선박을 망라해서 확장에 매우 친화적인 구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이 로텔담 항구는 자율운항 선박의 접이안과 적양하 작업에 매우 친화적인 대표적인 자율운항 선박 친화적 스마트 하버 혹은 스마트 항만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만 운영의 자동화 혹은 자율운항 선박을 안전하게 접이안시킬 수 있는 스마트 항만을 구축한 사례와 또 어떤 당면 과제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율운항 선박의 도입과 이에 따른 항만 관리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에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작업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 시급히 국제적인 합의를 이룬 자율운항 선박 운용에 관련된 국제규정 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전통적인 선박에 익숙해 있던 저희 세대와는 다르게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율운항 선박의 운항에 관련해서 규정뿐만 아니라 자국법 또한 이 점에 관해서 매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고 기존의 선원 중심의 해운 문화, 항만에는 작업 근로자도 많고 항만 근로자도 많고 선원들도 많다는 이런 전통적인 인식을 벗어나서 무인 체제에 가까운 스마트 항만과 자율운항 선박의 운영이 결국은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살펴보자면 자율운항 선박이 자율도에 따라서 선원이 적게 승선하기도 하고 완전히 승선하지 않기도 한데 이에 따라서 완전 자율 또는 반자율로 운항할 경우에 선박 자체를 원격 제어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이런 선박들이 항만에 접이안할 때 항만에서도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된 원격 제어를 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인력은 전통적인 역할을 하는 항만 근로자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근무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직시해야 하고 또 이런 새로운 직종의 항만 원격 제어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격을 부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병행돼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선박이 산업화를 거쳐서 대형화되어서 많은 양의 화물을 보다 더 저렴한 비용에 보다 빠르게 운송하고 있는 세대에 접어들었고 현재 저희는 이런 세대에 익숙해 있지만 첨단 기술과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결국은 자율운항 선박의 도입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변화의 시기에 저희는 당면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도입될 이 자율운항 선박이 항구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한 항만의 인프라 변경 그리고 관련 규정이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런 점에서 여러분 국가의 항만에서 항만을 자율운항 선박이 접안이 가능한 형태의 항만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카오페이단 항구는
단계적인 항만의 자율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며 네덜란드의 로텔담 항은 전면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자율운항 선박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그 기술면에서 현재는 레저 혹은 소형 여객선 그리고 실증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 선박 수준의 소형 혹은 중소형 선박 위주로 지금 개발되고 있으나 이미 원격 제어를 통해서 선박을 실제로 자율운항하고 있는 기술이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운항 선박의 도입은 그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기존의 유인 선박을 언젠가는 상당 부분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운항 선박의 도입 배경,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은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자율운항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 작업이 가능한 항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 다양한 세계적인 사례를 활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강의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 국가의 장기적인 항만 개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강의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